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자 본인이 소개해준 회사에서 제 동생을 해고하게 만들어버리며 본인과 이혼을 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게 될 거란 걸 몰랐냐며 야비하게도 저를 비웃은 이야기인데요. 이렇듯 한 채 앞도 아닌 반 채 앞도 못 보고 까부는 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이야기까지 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저희는 뜨겁기보단 꾸준히 따뜻한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도 무난한 편이었어요. 평일엔 각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불만이 있다면 이 야근이 잦다는 것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워낙 바쁘기도 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확인하고 끝을 봐야 마음이 편하다며 일에만 매달리더라고요. 거기에다 직원들도 자주 바뀌어 더 불안해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요. 오늘도 늦어? 계속 야근이니까 걱정이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그냥 난 12시까진 기본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 그렇게나 바쁜 거야? 일도 일이지만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려 싶으면 그만둬 버리니까.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데 힘들게 구해놔도 일 시키기가 무섭다니까. 그래도 뭐 요즘같이 힘들 때 문 닫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게 어디야? 제가 잠들고 나서야 오는 남편이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말처럼 문 닫는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닌 와중에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해하기로 했죠. 하지만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까지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바빠지니 술술 서운함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4년 차인데 임신도 되지 않으니 괜히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원망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이런저런 마음이 쌓여가는 가운데 시댁에서의 압박도 시작되었죠. 너희는 아직이지? 이렇게나 애소식이 없어서 어떡하니? 벌써 너희 결혼 4년 차야. 신혼도 지났고 이제 슬슬 나이도 생각해서 하나는 낳아야지. 설마 너희 애 없이 사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요즘 남편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잠들면 들어와요. 주말에도 거래처 분들 만나러 다닌다고 바쁘고요. 워낙 바쁘다 보니 피곤해서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애 하나 만들 시간이 없어?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니?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니지? 검진 같은 건 빼놓지 않고 다 받고 있고? 네, 그럼요.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을 뿐더러 건강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이처럼 시모의 압박은 점점 잦고 심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엄마 빨리 할머니 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애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웃긴다니까.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나도 어머님 생각이랑 같아. 우리 벌써 결혼 4년 차야. 나이도 슬슬 불안해지고 더 늦기 전에 임신해서 아이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노력해보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집에도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말에도 될 수 있으면 좀 집에 좀 있어. 바쁜 거 다 알고 이해하는데 일도 일이지만 가정도 중요하잖아. 어? 그래, 알겠어. 내가 더 신경 쓸게. 이제 우리 곧 결혼기념일이지? 그때 여행 가자. 하루 이틀 정도는 빼도록 해볼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여행도 못 갔네. 정말? 이번에 진짜 시간 낼 수 있는 거지?
나 숙소 예약이랑 다 한다. 그래, 이번엔 꼭 뺄게. 그러니까 예약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렇게 남편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며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해주었고, 약속한 그날에 저희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도 휴대전화를 늘 붙들고 있고 바빠 보이긴 했지만 일단 남편과 여행을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렇게 고대하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도 우렁차게 잘 뛰고 있었고 저도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것처럼 보였고요. 정말? 정말 임신이야? 병원에 갔었어? 여기 초음파 사진. 혹시 아닐까봐 혼자 다녀왔는데 글쎄 임신 맞대. 심장도 뛰더라니까. 정말? 와, 진짜야? 어떻게 한 방에. 여보, 진짜 고생했어. 너무 기쁘다. 당신 울어? 왜 울고 그래? 임신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더니 당신도 내심 기다렸었던 거구나? 나? 뭐, 그렇지. 당신이 부담 가질까 봐 아닌 척 했던 거지. 나도 당신이랑 나 닮은 자식 낳고 싶었지. 어쨌든 몸 조심해. 한참을 웃던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였고 그때까진 참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주씩 지나가며 안정감을 찾았고 아이가 있다는 것에도 적응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사히 10주 차를 넘긴 어느 날이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깨어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남편이 좋아하는 야식을 조금 만들어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근한다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회사에 불이 죄다 꺼져 있더라고요. 문은 잠겨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바빠. 왜? 중요한 일이야? 몸 아파? 중요한 일 아니면 문자로 남겨놔줘. 그리곤 연달아 사진이 오더군요. 직원 몇 명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요. 이상했죠? 회사엔 아무도 없고 불도 다 꺼졌는데 사진엔 마치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 듯 보였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에 가까이부터 이것저것을 살폈지만 여전히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서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까지 저에게 보이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단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도 싶었지만 우선 참고 집으로 가기로 했죠. 집으로 가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한 건 다 나를 위해서일 거다. 접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임신까지 한 저에게 너무 미안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 의심이 드는 마음을 다독이며 집으로 향하는 중 술집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색이라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접대를 할 만한 곳은 보이지 않더군요. 왜인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차를 중심으로 주변 술집에 다 들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3번째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은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 톤이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인 것도 아니었어요. 웬 여자와 마주보고 앉은 것도 아닌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저는 살금살금 들어가 2칸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평일이라 그 정도 거리에서도 2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워낙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도 했고요. 아이 진짜 바쁘다고 늦는다고 일찍 자라고 했으면 그냥 좀 자면 안 돼?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나도 모르지. 그나저나 자기는 어떻게 해? 애 싫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덜컥 해버려서? 맞은편에 멀쩡한 의자를 두고 나란히 딱 붙어 앉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는 중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임신에 대해서도 진짜 속마음을 여과 없이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말도 마. 임신했다고 웃으면서 나한테 말하는데 나도 좋은 척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억지로 웃는다고 얼굴에 경련이 와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집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서 우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게 여행은 왜 간 거야? 계속 잘 피해 다니더니? 계속 일만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러지.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이나 자기 만난다고 늘 집에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여행 한번 다녀오면 한동안은 조용해지겠지 싶어서 갔는데 하필 임신이 될 건 또 뭐야. 그런데 있잖아. 자기는 애가 싫은 거야? 그 여자가 애를 가진 게 싫은 거야? 둘 다 싫어. 나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자식한테 쓰는 것도 싫고 언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애라는 짐이 생기는 것도 싫어. 그렇잖아. 그냥 이혼만 하면 깔끔한데 중간에 애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얼마나 상황이 복잡해지냐고. 왜? 이혼하게? 이혼하고 나랑 살게? 살고야 싶지. 단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난 이제 두 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가정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아,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매일 야근한다고 하면서 바람 피우고 다녔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자기 만나고 난 후에 한눈 판 적 한 번도 없다는 거 알잖아. 남편은 일주일 내내 상간녀를 만나 즐기느라 집에는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아무리 회사 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바쁘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그제야 남편의 잦았던 야근과 주말의 외출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짐이라고 칭하고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 직후 남편을 걸쳐간 여자도 한둘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다들 길게 만난 건 아니었고 길어도 2, 3일 정도 그저 즐기고자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에게 정착을 해 1년 동안 다른 여자는 없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모조리 다 가관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치밀어 오르고 바보같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장 가게에서 나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집으로 간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는 상황이었죠. 머릿속에 이때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과 그 거짓말을 하며 짓던 미소,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보였던 눈물까지 다 스쳐 지나가며 그제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타고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곧장 119를 불렀고 안간힘을 다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신을 잃은 순간 아이를 잃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구급대원분께선 보호자를 빨리 부르라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느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다 여동생을 불렀고 지금 당장 가겠다는 대답을 듣고 정신을 잃고야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제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리고 굳이 듣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아이가 저를 떠났다는 것을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여동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찾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이 일을 어떻게 해? 형부한테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아까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다시 해보고 문자라도 남겨야겠어.
저는 동생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동생이 저를 보더라고요. 하지 마. 일단은 하지 마. 내가 나중에. 내가 할게. 오늘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했었어. 눈치백단의 여동생은 저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단박에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동생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 사실대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동생은 저보다 더 격분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 나도 이대로 이혼으로 끝낼 생각 없으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진 너도 모른 척하고 있어. 그래. 언니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일단 언니는 몸조리부터 잘하자. 그래야 복수를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울고 좀 누워. 누워서 잠 안 오더라도 좀 자. 일어나서 밥도 먹고 그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턴 몸조리만 생각했습니다. 먼저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는 동안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그날 새벽에야 병원으로 달려와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척까지도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필이면 회의도 길어지고 일도 많아서 연락을 못 받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이런 가식적이고 진심이라고는 없는 모습에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곤 저도 남편과 같이 혼신의 연기를 펼쳤죠. 아니야. 일이 바빠는 걸 어떻게 해. 그나마 미희가 와줘서 괜찮았어. 한동안은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엄마가 알면 상심이 클 거야.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내가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말할게. 그래, 알겠어. 난 아무런 말 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준비되고 마음 좀 추스르면 말씀드려. 일단은 몸조리부터 잘하자.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병원에 가지고 올 건. 퇴원은 언제? 입맛이 없네. 혹시나 생기면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퇴원은 아직 모르겠어. 병원에선 당장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도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한동안 병원에 있으려고. 그래도 됐지? 당연하지. 얼마든지 있어.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일단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이 몸조리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몸조리를 하는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도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는 것이 상간녀는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더라고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서로의 회사를 오가며 은밀하게 만남을 즐기고 있었고 퇴근을 하고 나선 상간녀의 집을 오가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그 당시에도요. 집사람 유산해서 집에 누워있어. 왜?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술 마신 날 있잖아. 집사람도 전화하고 첫애도 전화 왔는데 다 무시했던 날. 그날 유산했다고 하더라. 어쩐지 전화가 계속 온다 싶었더니. 정말? 어떡해. 상심이 크겠네 그 여자.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울지도 않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 어쨌든 나한텐 잘된 일이지. 짐덩이 하나 덜어냈으니까. 하긴 나도 사실 자기 와이프 임신했다고 했을 때 조금 그렇긴 했어. 혹시나 그 애 때문에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왜? 난 애가 태어났었어도 자기랑 안 헤어졌을 건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사람은 그냥 진짜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여자는 자기뿐이야. 그래? 그러면 이참에 얼른 이혼시키고 데리고 살아버려. 그것도 괜찮겠네.
유산한 걸 빌미로 좀 괴롭히다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것 같은데 협의 이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 두 사람은 아주 즐겁게 저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다 확보했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마친 저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정확히는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죠. 지금 당장 와.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도 데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말고 얼른 오는 게 좋을 거야. 양쪽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 문자를 보낸 지 불과 30분 만에 두 사람은 제 앞에 나타났고 동시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소송할 거야? 위자료 청구? 뭐든 다 해.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잘 됐어. 위자료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까지 위자료 얼마나 된다고? 줄게. 주면 되잖아. 상간녀 소송? 하려면 하세요. 저도 돈은 꽤 있어서 위자료 다 줄게요. 대신 회사 소문내기만 해요. 그것도 엄연히 명예훼손인 건 알고 있죠? 회사에 불륜 외도 이딴 말 도는 순간 곧장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두 사람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따윈 주겠다며 회사에 소문내지 말라고 겁박까지 하더군요. 어쩌면 바람 피운 주제에 당당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우리 애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애를 왜 유산했는데? 그날 너랑 저 여자랑 같이 있는 모습 보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듣고 유산한 거였다고. 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먼저 떠났는데 아무리 원치 않던 아이라고 해도 미안하지도 않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 어떠한 감정과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가 생각나서 너무 먹먹해서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귀찮아 죽겠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진짜 어쩌라고. 하늘에 먼저 간 애를 끌어다 다시 뱃속에 넣어줘?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이미 떠나간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누가 허락도 없이 회사에 오래? 괜히 와서. 아, 아니구나. 그날 회사에 안 왔으면 그 애가 아직도 뱃속에 있었겠네. 잘했어. 그날 와서 외도 장면 목격하고 유산한 거 아주 잘했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잘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 말대로 나는 아예 원치 않았거든. 골칫덩어리였는데. 유산 잘했어. 아주 잘.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바닥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손바닥에 제 힘을 모조리 다 실어 뺨을 날려버렸죠. 어디서 감히 잘했다는 말을 짓거려? 내 앞에서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그 말만큼은 숨겼어야지. 이 인간 쓰레기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한테 잘했다고 했지? 앞으로 네가 뭘 생각하든 그보다 더 잘할 거니까 두고 봐. 내가 네 입에서 후회라는 말을 듣고 말 거니까. 그래, 해볼 테면 해봐. 어차피 유산 때문에 징역 살 일도 없을 거고 고작 해야 위자료 정도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차피 돈으로 보상받는 게 제일 좋잖아? 아,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돈으로 잘난 척할지 말이야. 그 후 저는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소송으로 그들이 주겠다고 했던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재산 분할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 전 시모는 이 과정에서 저만 탓하더라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아들 때문에 손주를 잃었는데 사업하는 남자가 여자도 만나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유난은? 그 유난을 떨다가 애까지 먼저 보내놓고선 깨달은 게 없니? 그냥 잘 살면 되지. 굳이 이혼해야 하냐고. 하여튼 이왕 이혼했으니 깔끔하게 헤어져. 두고두고 내 아들 원망할 생각하지도 말고.
사실 네가 뭘 받든 애만 잘 낳았으면 내 아들도 가정으로 돌아왔을 거고 그러면 너희가 이혼할 일이 있었겠니? 너도 애 생각해서 이혼하자 않았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네 탓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 원망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로 제 속을 벅벅 긁어놓더군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변 정리를 대충 끝내고 나니 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예상대로야. 나 오늘 잘렸어. 권고사직도 아니고 그냥 불러서 갔더니 오늘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더라. 물론 다 녹음했고. 여동생은 당시 전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옮긴 상황이었어요. 전남편의 회사가 아닌 전남편과 친한 친구의 회사로요. 전남편의 친구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 인재를 구한다며 전남편에게 괜찮은 사람이 없냐고 물어왔고 전남편이 제 동생을 소개한 것이었죠. 다니던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고 여러모로 탐나는 인재였거든요. 전남편의 친구 회사에 연봉이 높기도 하고 좀 더 전공을 살릴 수 있어 옮긴 것이었는데 일만 잘하고 있던 여동생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이었죠. 저는 일단 여동생과의 전화를 끊었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전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 들었냐? 네 동생 회사에 잘린 거 내가 얘기 안 했냐? 이혼하면 너희 가족 힘들어질 거라고. 전남편은 아주 통쾌해 죽겠다는 듯한 기쁜 목소리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더 통쾌하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곧 네가 힘들어질 거니까. 내가? 내가 힘들 게 뭐 있어? 설마 소문이라도 내려고? 말했지. 그러는 순간 바로 고소할 거라고. 참고로 우리는 합의는 없으니까 자신 있으면 해봐. 힘들게 왜 그딴 짓을 하겠어. 난 소문내고 그딴 짓 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내 입으로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그냥 기다려. 잠자코 기다려보면 알 거니까. 괜히 큰 소리 치기는. 그래.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하나. 전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화가 나긴 했지만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동생이 회사에서 잘리게 될 거라는 것도 전 남편이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것도 다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소개해준 회사는 전 남편 친구의 회사이기도 하지만 상간녀도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뒷조사를 해본 결과 상간녀는 그 친구와 연인 사이더라고요. 그것도 3년이나 만나왔고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는 그런 깊은 사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친한 친구의 예비 아내와 다름이 없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도 기가 막혔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더 기가 막히더군요. 차라리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것이 낫지 만날 여자가 없어서 친한 친구의 여자와 그딴 짓을 한다니요. 너무 더러워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었어요. 여동생은 상간녀의 회사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회사까지 인맥을 통해 다 조사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죠. 그랬더니 글쎄 여동생이 잘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 통보는 물론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글쎄 잘린 사람들 다 연락해보니까 잘릴 때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더라.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형부, 아니 그 인간이 치근덕거리는 거 안 받아주니까 잘났던 거래. 그 여자네 회사 사람들은 그 인간이 치근덕거리다가 그 여자한테 들켜서 애꿎은 여자만 잘린 거고 인간 쓰레기라니까. 어쩐지 잘린 사람들이 죄다 여자인 게 이상하다 했어. 잘린 여자들의 신상을 보아하니 죄다 20대 중반이던데
참 양심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농락하고 짓밟았더라고요. 죄다 왜 신고는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어디 가서 입이라도 잘못 놀리면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될 거라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명백히 성추행이었고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추행으로 전 남편에 신고하는 동시에 노무사와 함께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모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짓거리는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죠. 변호사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노무사는 노동법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친절하게 전 남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순간에는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범 무서운지 모르는 전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내 회사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잘났겠어. 그리고 너희! 솔직히 너희도 싫다 하면서 속으로 즐긴 거 아니야? 사장이 껄떡대는데 혹하지 않았느냐고! 전 남편의 이런 말에 여자들은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 듯 너도 나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싫으니까 싫다고 했지. 좋은데 싫다고 했겠어? 너 같은 인간은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라도 싫거든? 그러니까 회사도 코딱지만 하면서 그땐 못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물러가줬지만 이젠 아니야. 든든한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피해자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큰 소리? 회사 다 망하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변태놈아. 피해자들은 예전처럼 기죽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 전 남편에게 대항했고 전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큰 소리칠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달았는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부른 그날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와 그 남자친구였죠. 전 남편의 회사로 오기 전 상간녀 회사에서 추행과 해고 통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상간녀 회사로 보냈고 그와 동시에 상간녀의 남자친구에게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다 보내주었죠. 그리곤 저는 전 남편의 회사에 가 있을 것이니 그쪽 상황이 마무리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란 말을 남겼습니다. 상간녀의 꼴을 보니 전 남편처럼 큰 소리치다 이미 피해자들에서 한바탕 제대로 당한 듯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 상간녀의 남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전 남편과 상간녀를 죽일 듯이 번갈아가며 노려보고 있었고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시간이 1분가량 지나고 도저히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상간녀의 남자친구가 전 남편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죠.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친구랑 결혼하려는 여자랑 그딴 짓을 해? 아무리 여자에 미쳤어도 이건 아니지? 왜 나한테만 이래? 네 여자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꼬리쳤는데 내 잘못 아니라 네 여자친구 잘못이라고. 그런다고 다 받아들여?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누가 먼저든 둘이 좋아서 여러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 탓을 하고 있어? 남 탓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지. 전 남편은 한사코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상간녀 탓을 하더군요. 그때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간녀가 전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내가 먼저 다가갔어? 좋다고 매달렸다고?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했잖아. 네가 보낸 문자 아직도 남아있는데 보여줘? 그래야 말 똑바로 할 거야? 아,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어차피 너랑 애랑 헤어져야 해. 그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랑은 헤어지면 끝이지만 나는 친구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너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 분류는 같이 저질러 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안 되지. 그건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알아? 너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여자였냐? 이런 상황에선 하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내가 멍청하니까 너 같은 야비한 유부남을 만났겠지. 그러니까 너 혼자 빠져나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내가 같이 나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너 혼자 빠져나가는 꼴은 못 보니까. 두 사람은 누가 더 모자라고 멍청한가를 대결이라도 하듯 말다툼을 하더군요. 한참을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봤죠. 그러는 와중 전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전남편이 저를 가만히 보자 상간녀도 저를 바라봤고 갑자기 저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딴 짓거리를 하려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였어? 그러게. 왜 그렇게 큰 소리치나 했더니 이런 짓을 꾸민 거였어? 그런데 잊지는 않았지? 소문내면 고소한다는 거.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너 고소할 거라고. 두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협박했고 저는 그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고소? 할 수 있으면 해봐. 너, 나, 그리고 내 전 남편, 거기에다 네 전 남자친구. 이 일에 상관없는 사람이 있니? 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데 소문은 무슨 소문이야?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것뿐인데? 그게 그거지. 어쨌든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한 거잖아. 아니지. 나는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해 제보를 한 것뿐이야. 네가 내 전 남편이랑 바람이 났었고 여전히 만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게 사기 결혼이야. 알아? 난 그 일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알려준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협박은 넣어도 겁은커녕 걱정도 안 되니까. 당연히 저는 당당했고 두 사람은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남자친구가 마지막을 장식했죠. 난 내가 결혼에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바람이 나서라고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날 고소하려거든 어디 해봐.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는 소송, 손해는 네가 다 감당하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상간녀의 남자친구는 이 말을 하고 나갔고 저와 피해자들도 차례대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후 두 회사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각종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벌금, 그리고 전 남편은 여미새, 여자의 미친놈이라는 소문까지 나 더욱 일이 커졌다고 합니다. 전시댁에서 가업처럼 내려오던 회사를 그딴 식으로 말아먹었으니 전시댁에서도 전 남편을 외면했다고 하고요. 상간녀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메꾸느라 빚까지 졌고 당연히 회사 대표직에선 쫓겨나듯 내려놓았다고 하더군요. 친정엔 전 남자친구가 직접 찾아가 파혼 이유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한 덕에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둘 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살림을 합친다거나 관계를 지속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서로 빚쟁이에 볼꼴 못 볼 꼴을 다 봤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져 서로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간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외도를 저지를 때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정답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의 소식이 뜸하다 싶더니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거짓골이라고들 하시던데 딱 그 말 그대로 거짓골을 하고서 말입니다. 언제 씻은 건지 머리엔 냄새도 나고 머리엔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옷은 다 구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꼴도 꼴이었지만 전 남편의 자세도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나 늘 당당하게 한치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굴던 사람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꼭 이런 꼴이 되어서 반성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유산했다고 한 순간부터 반성했었어. 그때 내가 한 말은 다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나도 당신이 내 뒷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홧김에 그랬던 거야. 그 여자도 보고 있으니까 센 척도 하고 싶었고. 정말 미안해. 참 웃기지 않나요?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저걸 변명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있던 흥신소에서 보내준 음성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전 남편의 눈이 빠르게 돌아가더군요. 저에게 다른 변명거리를 내놓아야 했으니까요. 한참 눈알을 굴리던 전 남편은 마땅한 변명거리가 통하지 않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나 미웠겠다. 저건 내 진심이 아닌데 그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맹세코 진심 아니었고 정신 나갔었나 봐. 그 여자한테 미쳐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 그딴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늦었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으니까 그냥 좀 가. 난 이제 너한테 욕하는 것도 아깝고 손대는 것도 더러워. 웬만하면 작은 언쟁이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끝났고 더는 그딴 인간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먹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후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랑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어. 아니 이제 여자라면 당신 말곤 만날 생각도 없다고. 우리 좋았잖아. 그래. 당신이 바라던 애도 빨리 가지자. 당신 닮은 예쁜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다 잊혀질 거야. 어? 거기에다 기어코 전 남편은 아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리며 선을 무참히 넘어버렸고 저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짝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그때까지도 전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신이 맞을 짓까지 한 건 아니라는 그 표정 말이에요. 그 모습에 다시 화가 난 저는 반대쪽 뺨에도 한 대 날려주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감히 악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네가 그럴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좋아해도 네 애는 안 낳아. 그땐 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너한텐 짐이라고 했지? 이젠 나한테 그래. 네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아기는 나한텐 짐이야, 짐! 그러니까 얼른 가. 다신 찾아오지도 마. 다시 찾아오면 이렇게는 안 끝내. 저의 호통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전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더군요. 저를 한껏 원망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인간과의 연이 끊어지고 난 후 저는 여동생과 회사를 차렸어요. 유산에 이어 이혼까지 준비하며 휴직을 쓰게 되었고 이혼 후엔 아예 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동생도 회사에서 잘리며 백수였으니 이참에 이 일이나 같이 해보자 싶어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린 회사에서 저희는 하던 일을 잘 살려 저는 광고 쪽을, 동생은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엔 저희 둘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 몸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뿌듯하기도 했고 성취감도 높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회사를 설립한 지 올해 3년이 되었습니다. 자리도 잘 잡았고 현재는 일당백인 2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올해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것인데요. 언니인 저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 혹시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치 제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둘 다 서운한 것이 똑 닮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주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요. 네, 저도 연애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이혼하기 전 다니던 회사 동료였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창업을 했을 때 화분을 사들고 온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서로 그때까지만 해도 친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창업을 하고 나니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와서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달려와 주었고 그렇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호감이라는 표현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훗날 남자친구가 고백을 하며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낮이고 밤이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만 하면 달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우정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 당연히 얘가 날 좋아하나 관심 있나 이런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너 설마... 맞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 여기서 진지하게는 가볍게 한번 만나다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네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네가 받은 상처도 잘 알아. 그래서 더 고민했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럼에도 나는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고백을 해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기에 제 곁에 두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르지 않아도 늘 제 곁을 찾아와 제 옆을 지켜줬고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되 꾸준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고백과 거절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았고요. 걱정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가 잘 설명해 주어서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과거를 잊을 순 없겠지만 우리 아들과 우리가 다 있도록 그 위에 행복한 기억을 덮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선을 향해 다시금 조금씩 달려가고 있어요. 이 출발선에 도착하면 숨을 크게 고르고 다시 앞을 향해 내딛기 시작해야겠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걱정은 되지 않네요. 그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느 순간에도 그 사람 곁에 있으려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인데요.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다시금 올라오는 화에 분통이 터지기도 했고 아픈 이별이 떠올라 울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다들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들으셨을까요? 사연을 쓰기 전에도 마무리하면서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막상 쓰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다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련할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